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다섯 번째 노트에서는 빠른 정렬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리즘 설계 기법을 두 가지 살펴봤어요. 전수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분할 정복하는 방법.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재기적으로 보통 짜요. 그렇죠? 전수조사도 주로 재기적으로 짜고, 분할 정복도 재기적으로 짭니다. 빠른 정렬도 그 카테고리로 보면 분할 정복에 해당됩니다. 분할 정복. 근데 얘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확률적 알고리즘입니다. 확률적 알고리즘. 우리가 살펴볼 많은 알고리즘에 확률적 알고리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되게 유명하고 괜찮은 알고리즘인데 확률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한 챕터를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결정적 알고리즘이에요. 결정적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입력이 같으면 항상 그 안에서 돌아가는 그 흐름, 과정이 바뀌지가 않아요.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근데 확률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똑같더라도 매번 수행할 때마다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 알고리즘은 입력이 같더라도 이제 결과 출력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이 알고리즘들은 어쨌든 입력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줘야 되는 거니까 답은 늘 줘요. 근데 똑같은 입력을 주더라도 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매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달라지더라도 이 확률적인 알고리즘 쓰더라도 어떨 땐 느리고 어떨 땐 빠르고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늘 좋게 동작을 해야 그 확률적인 요소를 쓰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렬은 분할 정복을 하는 건데 확률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평균 시간 복잡도는 n 로그 n 합병 정렬과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합병 정렬은 추가 공간을 써요. 똑같은 크기의 그 공간을 써서 합병을 해요.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가 늘어난 그런 알고리즘인데 얘는 추가 배열을 쓰지 않습니다. 다만 얘도 분할 정보 알고리즘이니까 재기적으로 구현이 되고요. 재기적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는 이제 스택 프레임이 쌓이겠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가 뭐 상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렸어요. 틀린 거고요. 재기 함수 호출하기 때문에 재기 공간만큼 스택 프레임만큼 추가 공간은 쓰지만 그래도 합병 정렬에 비해서는 추가 공간을 안 쓰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 끝에 가면 이제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n 로그 n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n 로그 n을 주는 그 정렬 알고리즘에는 합병 정렬이 있고 빠른 정렬이 있고 그 다음에 힙 정렬이 있어요. 요 세 개가 n 로그 n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실제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같은데 구현된 거는 요 세 가지가 아니라 혼합 방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 팀소트 같은 거 했듯이 뭐 여러 알고리즘을 혼합해서 쓰는 작을 때는 뭐 삽입 정리 좋으니까 뭐 그거 쓰는 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전히 n 로그 n이지만 그렇게 씁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분이 제안한 알고리즘인데 되게 유명한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 써 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개발자들은 항상 복잡성에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복잡한 거죠. 개발해야 될 게.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도구가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죠. 우리 개발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써서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복잡하면 얘가 해결책의 일부가 되는 게 아니라 얘 자체가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단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바를 좋아합니다. C++보다는. C++은 복잡하잖아요. 물론 C++만의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언어가 복잡해질수록 언어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니까 그게 또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면 좋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게 적어지면 좋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빠른 정렬을 우리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피벗을 하나 선택을 해요. 어떤 값을 그 정렬해야 되는 애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기준으로 걔보다 작은 애, 걔보다 큰 애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분할하는 요거를 이제 요 3을 기준으로 분할한 건데 이렇게 분할하는 걸 우리가 선형 시간에 할 수 있어요. 선형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형으로 나눴을 때 얘네들이 정렬된 위치로 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애는 정렬된 위치로 항상 가? 피벗은 정렬된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를 이 피벗 기준으로 나누게 되면 두 가지 정렬이 되지 않은 구간이 만들어져요. 왼쪽, 오른쪽. 그러면 재기적으로 다시 왼쪽과 오른쪽을 정렬하면 정렬이 되겠죠. 그게 빠른 정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뒤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들어가면 어떤 피벗이 좋을까요? 그렇죠. 얘 크기와 얘 크기가 비슷해지는 반반으로 쪼개주는 애가 가장 좋은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반이 되는 우리 중앙값 미디언 예전에 제가 중간값이었는데 그 챗GPT가 중앙값이라고 쓰라고 그래서 중앙값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 중앙값 그러니까 이 데이터 중에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게 되겠습니다. 걔를 피벗으로 늘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좋게 됩니다. 정확하게 2분의 n씩 나눠줘서 빠르게 이쪽도 빠르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값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중앙값 찾아서. 근데 물론 그 중앙값을 찾는 것도 선형에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비용이 그래도 제법 들어가는 거예요. 중앙값을 찾으려면. 그럴 바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한다? 그냥 랜덤하게 피벗 값 하나 정하자는 거예요. 그럼 랜덤하게 정하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원리냐면은 우리가 랜덤하게 선택을 하더라도 늘 거의 좋다. 왜 그렇게 되냐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랜덤하게 선택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랜덤하게 선택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 거예요. 랜덤한 난수 하나만 발생하면 되니까 알고리즘은 되게 간결하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랜덤하게 하는 겁니다. 랜덤하게 피벗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빠른 정렬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벗을 선택을 해서 피벗으로 분할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피벗을 피벗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 피벗보다 작은 애들을 또 퀵소트 재기적으로 정렬하고 피벗보다 큰 애들을 재기적으로 정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빠른 정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얘죠. 우리가 합병 정렬에서도 2분의 1로 양쪽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다시 맨 끝에 가서는 이제 뭐 올라오면서 계속 하겠지만 요 과정에서 뭘 하냐면 합병을 하죠.
그리고 그 합병이 선형에 이루어져야 n 로그 n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선형이 아니라 n제곱이 되면 n제곱이 돼버려요. 그 도사 정리에 적용해 보면 2분의 t 뭐 n제곱이 되면 n제곱이 됩니다. 얘도 이렇게 나누는데 물론 얘는 정반씩 나누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n 로그 n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나누는 거, 얘는 합병 대신에 분할하는 거죠. 피벗 기준으로 걔를 선형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형해 할 수가 있냐? 얘를 추가 공간을 안 쓰고 하고 싶은 거죠. 선형해 해야 되는 거고 추가 공간을 안 쓰는. 추가 공간을 쓰면은 또 얘는 거의 또 합병정처럼 이제 거기에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추가 공간을 안 쓰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스 알고리즘, 제자리 알고리즘, 추가 배열을 쓰지 않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제가 뭐 C++이나 자바 강의할 때 인플레이스 알고리즘을 만들기 어려우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인플레이스 말고 추가 배열을 썼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인플레이스로 바꾸는 거를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추가 공간을 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내가 그 피벗을 하나 맨 왼쪽에 갖다 놓다고 치고 그럼 쭉 가면서 피벗보다 크면 오른쪽에 저장하고 피벗보다 작으면 왼쪽에 저장하면 돼요. L을 0, R을 맨 끝에 놓고 이제 계속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4를 넣고 이쪽에 2를 넣고 이쪽에 이제 8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이제 선형에 한 번만 쭉 진행하면 이 분할된 거를 얻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L과 R의 위치에다가 L 위치랑 R 위치가 같아지겠죠. 거기다가 피벗을 넣으면 돼요. 물론 이 경우에도 다 다른 수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데 같은 수가 있어도 뭐 기준을 보통 이제 이쪽은 피벗과 같거나 작은 애들, 이쪽은 피벗과 같거나 아니 같은 애나 무조건 큰 애들 이렇게 분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다 다른 애로 정렬한다. 그렇게 해야 분석하기도 쉽고 얘기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중복된 애가 있다 하더라도 차이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L과 R 위치를 갖고 얘네들을 위치들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는데 요 방법을 하나 보면 이제 요 기준으로 갈라 그래요. 그래서 요 빨간색은 P보다는 작은 애들, 파란색은 P보다는 큰 애들을 기준으로 하려 그래요. 그래서 비교해서 P보다 얘 AI가 크면 이 I는 그냥 증진을 시켜요. 얘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만나면 P보다 작으면은 얘와 얘를 바꾸고 얘를 하나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파란색도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8을 보면 파란색만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갔을 때 요 조건은 늘 계속 만족시키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7이니까 7도 그냥 파란색만 가고요. I만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2를 만났어요. 2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니까 여기 있는 애와 얘를 바꾸고 요 J와 I를 같이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6, 5.
끝나면은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던 요 애와 얘를 바꿉니다. 바꾸면 이제 피벗은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알고리즘은 이 분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아까 왔던 방법하고 다르게 얘를 보면 얘는 아까는 P보다 크면 그냥 안 하고 이동을 했었고 작을 때 수업을 했었는데 얘는 거꾸로 P보다 작으면 그냥 전진을 해요. 그 다음에 P보다 큰 애가 만나면은 요 뒤에 있는 애를 여기로 갖고 와. 요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R, 요쪽에 있는 얘가 R이면은 R은 P보다 큰 애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요 그림하고 조건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바꿔놓은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렇게 한 다음에 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R이 일로 넘어올 테고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요 두 개가 위치가 자리 바꿈, 이렇게 R이 L보다 작아지면은 이제 다 한 거니까 이 맨 레프트에 있는 걸 여기로 옮기면은 여기랑 수업시키면은 이제 파티션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근데 더 많이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많이 해요. 이 방법은 우리가 1장에서도 제가 비교할 때 소개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쪽으로 L만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L과 R을 같이 이동시킵니다. 같이 이동시켜서 R도 일로 쭉 가게 하고 L도 쭉 가게 했을 때 이제 L은 더 이상 언제 안 가냐면 P보다 큰 애를 만나면 멈춰요. R도 쭉 가다가 P보다 같거나 작은 애를 만나면 멈춰요. 그러면 요 두 애를 맞바꾸고 또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일 들어있지만 요 과정도 이중 포르프라고 해서 n제곱이 되는 건 아니죠. 한 요소를 한 번만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몇 번을 보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중 포르프에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보면 인터넷 뒤지거나 여러분 나중에 짜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이 짜는 것 같아요. 버전 2로 많이 짠다.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알고리즘의 정확성을 많이 증명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탐욕적인 알고리즘 같은 걸 볼 때는 알고리즘 증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 알고리즘 정확성을 간단하게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복문을 이용해서 진행이 돼요. 그럼 반복문을 이용해서 진행이 되면 이거는 증명을 어떻게 되냐면 이 반복문에서 반복할 때 바뀌지 않는 불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불변 조건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L보다 작은 애들은 P보다는 같거나 작고 R보다 이쪽에 있는 애들은 P보다 다 큰 애들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귀납법으로 어떤 K번째 위치에 갔을 때 불변 조건이 만족하고 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봐. 그래도 여전히 만족을 해. 그러면 항상 만족하는 거죠. 귀납법은 여기까지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하나 더 했을 때 만족한다는 걸 보이면 언제든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써서 뭐 이게 버전 1이든 버전 2든 불변 조건이 뭔지를 찾고, 그러니까 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반복문이 내가 원하는 그 알고리즘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찾아보려면 그 반복문이 반복할 때마다 꼭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조건이 뭐 중간 정도 갔을 때 만족하더라 라고 가정을 하고 그 한 단계를 더했을 때도 여전히 그 조건은 만족된다. 그럼 끝까지 가도 다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여기서 해보면 돼요.
말로 쓰다 보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너무 당연한 걸 우리가 증명으로 쓰는 것 같은데 증명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귀납법이라는 건 뭐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많이 이제 이런 반복문들의 정확성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 써놨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서 만족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놓고 보면 여기까지 이제 만족된 상태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이 계속 움직일 거고 R이 계속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L과 R이 계속 요 두 거에서 움직이면 불변 조건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지금 만족된 상태였어요. 몇 번 반복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몇 번 반복했을 때 L의 위치는 여기고 R의 위치는 여기라고 가정을 하고 조건이 뭐냐면 L보다 작은 애들은 P와 같거나 작다라는 게 가정이고요. 이쪽에 있는 애들은 P보다 크다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 루프를 보면 첫 번째는 요거래요. 그럼 L이 쭉 더 전진을 하겠죠. 그럼 요걸 끝나고 나면 여전히 L 색인보다 작은 애들은 어때요? P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이 되겠죠. 이 조건이 안 변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while문을 진행해도 R이 이렇게 쭉 여기로 올 텐데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까지는 아까 조건과 똑같은 거죠. 여기 R 위치에 있는 다음에 있는 애들은 P보다는 큰 애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왔는데 그럼 얘네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L이 가리키는 건 P보다 큰 애고 R이 가리키는 애는 P보다 같거나 작은 애가 됩니다. 요 화일문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걔를 두 개 수업하고 얘를 전진하면 여전히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다 만족할 테고 여기 있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말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 알고리즘은 정확하다. 분할 알고리즘이 정확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을 증명해야 되는데 빠른 정렬은 어떻게 하냐면 분할한 다음에 왼쪽하고 오른쪽을 해요. 그래서 얘도 귀납법으로 K인 N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빠른 정렬로 정렬할 수 있다 가정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할 알고리즘에 의해서 얘가 정확하다고 만들었었고 그러면 요 사이즈하고 요 사이즈는 원래 사이즈보다는 작아지겠죠. 근데 그 사이즈들은 우리가 귀납 과정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렬할 수 있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렬되면 전체적으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귀찮지만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서술하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 같은 거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확성을 증명하냐? 별로 안 하죠. 그렇죠? 그냥 제출해 봤는데 안 돼. 그러면 내 알고리즘이 좀 부족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요번에도 여러분들 혹시 몇몇 사람들 느꼈을 텐데 제출했는데 통과가 됐어. 그랬더니 내가 알고리즘 맞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실수해서 제가 테스트 데이터를 잘못 만들어서 통과가 안 돼야 되는 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 사이트니까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이 시중에 있는 사이트들은 그런 경우는 없겠죠. 테스트 데이터를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잘 만들어 놨을 테니까 이제 테스트가 통과되면 이제 알고리즘 정확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만약 그런 데 보면은 이제 알고리즘이 부정확한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제 제가 운영한 저지 사이트들은 제가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를 충분히 안 만들어 놔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모든 경우를 검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내가 이제 많이 만들지 못해놔서 보통은 그냥 랜덤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근데 그 랜덤하게 많이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를 다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만드는 게 쉬운 문제가 있고 만드는 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지 방법만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분할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경우에는 이제 어떨 때 나쁘냐면 피벗과 같은 요소가 여러 개 있으면은 불필요한 중복 그 수업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또 알고리즘이 있냐면 2등분하는 게 아니라 3등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애, 큰 애, 같은 애들. 그러면 여기만 리커시브하게 돌리면 되니까 아예 3등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고요. 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언급되는 그런 교재도 있고 이제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ON이에요. 그러면 그 ON이라고 또 다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건 ON이더라도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다른 분할하는 방법보다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지만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는 되게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데이터들의 어떤 특성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 특성이 있을 때에도 내가 만든 게 효과적이다,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피벗을 선택했는데 그 피벗과 같은 애들이 되게 많은 그런 데이터에서는 내 알고리즘이 성능이 어떠냐, 불필요한 걸 많이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지도 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분할 알고리즘에서 뒤에 가서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좀 이따 하고 이제부터는 이 분할 알고리즘의 정확성보다는 또는 방법보다는 이제 성능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능.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 알고리즘이니까 되게 나쁜 거를 피벗으로 안 좋은 애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피벗으로 되게 안 좋은 애는 어떤 애일까? 제일 좋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반 정도 나누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건 하나와 n-1개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최악인 거죠. n-1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n-2개 되고 이렇게 되면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빠른 정렬 알고리즘은 이제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시간 복잡도를 분석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알고리즘은 분석하기가 확률적인 알고리즘보다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근데 확률적인 알고리즘은 매번 확률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분석도 확률적으로 해야 돼요. 확률을 사용해서 분석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다, 수학적으로 어렵다라는 거고요. 이 분석을 할 때 이제 이 피봇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봇의 선택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봇이 좋으냐면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중앙값 반반으로 나누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애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랑 나머지로 나누는 그런 애들이 가장 최가 됩니다.
그래서 정렬된 배열에서 첫 번째에서 피보드를 선택했을 때 시간 복잡도는 이제 크기가 n-1, n-2, n-3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최악의 경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n제곱이 되는 거고요. 매번 중앙값을 피봇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때 점화식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점화식은 우리가 봤던 점화식이죠. 뭐랑 똑같아요? 합병정렬하고 똑같은 점화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n 로그 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n개 요수 있을 때 중앙값 찾는 비용은 ON이에요. 그래서 중앙값을 찾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n 로그 n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는 그 비용이 제법 비싸고 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중앙값을 효과적으로 찾는 뭔가 알고리즘이 실제 없어요. 실제 없습니다. 중앙값을 아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알고리즘이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중앙값을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찾을 거예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이 잘 안 떠오릅니다. 중앙값을 찾는 건.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요거입니다. 요거. 랜덤으로 피벗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랜덤을 선택한다는 것은 지금 남아있는 애들 중에 어떤 애를 선택할 확률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누가 될지는 몰라.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선택이 되겠고. 근데 그렇게 10개 중에 어떤 애를 선택을 했을 때 항상 25, 75로 분할할 수 있다면은 빠른 정렬은 n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근데 25, 75 분할은 뭐냐? 최대 한쪽이 25%보다는 많은 경우예요. 25%. 그러니까 100개가 있는데 10개, 90개로 나눴어. 그러면 얘는 25, 75 분할이 아니죠. 그래서 25, 75로 늘 우리가 분할할 수 있으면 n 로그 n으로 빠른 정렬의 성능은 n 로그 n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25, 75로 분할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가 존재하냐? 우리가 이 데이터가 있을 때 100개가 있다. 다 다른 애다. 그러면 몇 개가 존재해요? 100개가 있으면 50개가 존재합니다. 반이에요. 우리가 전체에서 다 다른 애라고 가정을 했어요. 다 다른 애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중에 반은 어떤 애들이에요? 25, 75로 나눠주는 애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평균 50%면 동전 던지기를 2번 했어요.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기대값은. 둘 중에 한 번은 나오겠죠, 원래는.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재수 없으면. 근데 우리가 50% 했을 때 기대값은 2번 던지면 한 번은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도 우리가 랜덤하게 피벗 선택했을 때 2번에 한 번꼴로는 무슨 분할을 해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그 기대값을 보면은 25, 75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2번에 한 번은 25, 75 분할을 해요. 25, 75 분할을 2번에 한 번 하면 그래도 빠르게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런 애입니다.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2번에 한 번꼴로는 잘 내려갈 거다. 한 번은 근데 얘가 재밌는 게 그 랜덤하게 하니까 되게 좋은 게 선택될 때도 있고 되게 나쁜 게 선택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어떤 애가 선택된다? 25, 75 하는 애는 선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n로그에서 n제곱 범위에 있는데 최악의 경우에 n제곱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하면 n 로그 n인데 거의 n 로그 n에 가깝게 늘 평균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케이스는 n 로그 n이고 에버리지 케이스도 n 로그 n이고 월스트 케이스는 n 제곱인데 월스트 케이스가 될 확률은 되게 희박한 거예요.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금방 진행됩니다. 그냥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이제 확률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이 슬라이드 끝부분에 제가 기본적인 확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 확률이 좀 안 친하신 분은 그쪽을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확률 알고리즘이니까 확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대값이라는 걸 구하게 됩니다. 기대값. 그래서 그 기대값이 평균인 거죠. 평균. 그래서 이제 확률을 논할 때 표본 공간이라는 걸 우리가 가정합니다. 가능한 모든 경우죠. 모든 경우를 그 표본 공간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 표본 공간을 보냐면 가능한 모든 랜덤 피봇의 선택이에요. 랜덤 피봇을 우리가 계속 선택을 해가지고 정렬을 최종적으로 하겠죠. 근데 이 랜덤 피봇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중에 어떤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이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렬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건 이 확률 변수를 이용할 텐데 이 확률 변수는 뭐냐면은 어떤 그 시퀀스를 선택했을 때 그때 총 비교한 수가 얼마가 되냐, 요소들 간에 얼마나 많은 비교를 했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고 싶은 게 이 C의 기대값입니다. 평균적으로 비교한 횟수가 얼마 되냐? 계산해 봤더니 n 로그 n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이제 그걸 이 수학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어디 가서 떠들 수 있으니까 저 정도로. 자, ZI. ZI는 뭐냐면은 정렬했을 때 i번째에 가야 되는 애예요. ZI. 그러니까 정렬된 위치에서의 어떤 색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XIJ라는 애를 우리가 계산해 봅시다. 이 XIJ는 뭐냐면은 이 시퀀스, 우리가 선택한 시퀀스가 있겠죠. 피벗들의 그 시퀀스가 있어요. 그럼 이 시퀀스에서 ZI와 ZJ를 서로 비교한 횟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뒤돌아가면 이 C죠. 모든 애들 간의 비교한 횟수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모든 애들을 알라 그러면 이 각각을 알아야 돼요. 요 각각을 안 다음에 다 더하면 전체 비교한 횟수가 나오는 거예요. 0번째와 1번째, 0번째와 2번째, 0번째와 3번째 쭉 그 모든 쌍들 간에 얼마나 우리가 정렬하는 과정에서 비교를 했나를 구하는 거예요. 요 시퀀스에 의해서. 그런데 이 XI와 J 두 요소를 비교한 횟수가 얼마나 될까? 빠른 정렬에서 전체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렬할 때까지 갈 때까지 두 요소가 서로 몇 번 비교를 할까? 네? 언제 비교가 일어나면 빠른 정렬에서는 항상 피봇은 정렬해야 되는 다른 모든 애들과 비교를 해요. 그렇죠? 피봇은 다 비교를 해요. 피봇과 비교된 후에 또 피봇과 비교할까요?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분할된 이후에는 어때?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XI와 XJ는 둘 중에 하나가 피봇이 돼야지만 비교를 하지
둘 다 피봇이 안 되면 서로 비교는 안 해요. 우리는 항상 뭐하고 나머지 애들 비교해요? 피봇과 나머지 애들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XI와 그러니까 XI가 ZI와 ZJ가 서로 비교하려면 ZI와 ZJ가 피봇이 돼야 돼. 그 피봇이 된다고 또 절대 얘네들 무조건 비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쨌든 간에 최대 비교한 횟수는 1이 됩니다. 1. 그러면 이 전체에 보면 얘네는 딱 최대 한 번 비교하는 거예요. 두 요소는 이 빠른 정렬 할 때 한 번만 비교를 한다. 그거 이해돼요? 딱 한 번만. 한 번만. 최대 한 번. 그리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어. 절대 두 번이나 그 이상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얘가 1이 될 확률들을 구하면 이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XI와 XJ가 1이 될 확률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얘가 1이 될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얘가 1이 될 확률을. 그래서 아까 한 얘기인데 ZI, ZJ 그리고 ZK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I는 J보다 작아요. 그래서 ZI는 ZJ보다 작은 애예요. 작은 애예요. 그러면 ZK가 ZI, 그러니까 ZI가 ZK보다 커요. 그럼 얘기는 피봇보다 이쪽 ZI와 ZJ는 둘 다 크다는 거죠. 그렇죠? I와 J는 I보다 작은 애예요. ZI는 ZJ보다 작은 애인데 얘는 얘보다 커. 그러면 피봇이 있으면 ZI와 ZJ는 다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죠. 비교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간 거예요. 서로 간에는.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J가 K보다 작으니까 I는 더 작겠죠. 그러면 다 왼쪽으로 가고 서로 비교가 안 됐어요. 만약에 ZK가 ZI와 ZJ의 사이예요. 그러면 비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ZI는 왼쪽으로 와버리고 ZJ는 오른쪽 왔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더 이상 비교가 안 해요. 비교가 안 돼요. 얘네들은 나중에 가서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이 ZI와 ZJ가 비교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같은 분할로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실제 비교가 일어나려면 ZI와 ZJ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피벗이 돼야 돼요. 그러면 ZI와 ZJ가 피벗이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1이 될 확률은 ZI와 ZJ가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아까 여기 돼 있어요. ZK가 요 사이에 있는 애인데 요 사이에 있는 애가 선택이 되면 ZI와 ZJ 비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얘기는 ZI와 ZJ가 요 애들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전에 피벗으로 선택되면 비교가 이루어지고 요 애들이 먼저 피벗으로 선택되면 비교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 또 안 나와 있나? 요 전체적인 개수가 요 개수예요. 그래서 그 개수의 2예요. 우리가 균일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요 애들에서 얘네들이 피벗 선택될 확률이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률이 됩니다. 모든 요소 피벗 선택 확률 같고 비교가 일어날 경우에는 얘와 얘가 피벗 선택된 경우고 총 경우의 수가 요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앞식에다 다시 대입해서 우리가 구해보면은 막 이 수학에 의해서
EN, 뭐 LNN, 뭐 그래서 로그 N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N 로그 N이 되는 거. 그러니까 N 로그 N.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수학보다도 어떤 식으로 접근했나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랜덤하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 랜덤하게 선택된 애들들은 25, 75 분할을 50%의 확률로 선택이 된다. 그러니까 나쁜 피봇을 연속해서 선택할 확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두 애들이 실제 비교되는 횟수는 최대 한 번. 그것도 언제? 둘 중에 하나가 피벗 선택했을 때 비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을 저 정도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 랜덤한 피벗을 선택하다 보면 저런 방법밖에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또 있다고요. 3요소 중앙값. 그리고 저도 잘은 몰랐는데 그 문제를 풀어보다가 다른 사람 코드를 보니까 랜덤하게 피벗 선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봤더니 요걸 선택합니다. 얘는 뭐냐면 세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세 개의 중앙값을 이용해서 그 피벗을 결정을 해요. 3요소의 중앙값.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면은 랜덤한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저런 것까지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3요소가 더 낫다. 랜덤하게 선택하는 것보다 3요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저런 3요소 중앙값을 찾아서 구현도 해보고, 아니면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구현하는 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될 테고, 세 요소의 중앙값을 찾는 방법은 이제 이런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요 세 개를 정렬해야 되니까 세 개를 해서 그 셋 중에 중앙에 있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찾은데 예를 보면 이제 수업은 안 하고 있어요. 수업은 안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걸 구현하다 보면은 중앙값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 찾은 중앙값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얘 분할할 때 이 중앙값을 어디로 옮겨요? 분할에 맨 앞으로 옮긴 다음에 분할을 시작을 해요. 분할을 뭐 3이다 라고 분할한 다음에 그냥 알고리즘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3을 우선 맨 앞으로 옮긴 다음에 그 분할 알고리즘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3요소 미디언 오브 3를 선택하더라도 미디언 값을 찾는 것보다도 그 미디언이 내가 요 세 개를 비교해서, 아니면 앞에 세 개를 비교해서 중앙값을 찾더라도 그 중앙값이 여기 있는 애인지 여기 있는 애인지 여기 있는 애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제 그 피벗을 찾고 그 피벗을 이제 내가 정렬한 구간에 맨 앞에다 갖다 놓고 나머지 구간을 이제 그 분할해 가지고 다시 리커시브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3요소 중앙값이 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정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빠른 정렬은 확률적인 알고리즘이다. 피벗을 선택해서 피벗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눈다. 근데 랜덤하게 선택하게 되면은 50%의 확률로 괜찮은 피벗을 선택한다. 완전 최상의 피벗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은 두 가지 남았네. 예, 비교 기반 알고리즘은 n 로그 n 보다 빠를 수가 없다. 왜 빠를 수가 없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n 로그 n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 말고 다른 알고리즘은 없냐? 정렬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n 로그 n보다는 더 좋은 걸 못 만든다. 비교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서 뭐 수업한다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정렬하는 거예요. 그게 비교 기반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정렬 알고리즘들은 다 비교 기반이에요. 삽입 정렬, 뭐 선택 정렬, 버블 정렬, 뭐 다. 그래서 되는데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비교를 안 해. 한 번도 비교를 안 하는 건 얘와 얘를 구분할 수가 없죠, 알고리즘이. 그러면 구분할 수 없으면 출력되는 것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렬할 수가 없죠. 정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번 하면 이제 얘와 얘를 구분할 수는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한다 가정하면 얘와 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올바르게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를 통해서. 그래야 다르게 동작할 거고 다르게 동작해야 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n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된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 n개의 서로 다른 값으로 구성된 배열이니까 가능한 그 경우의 수는 그 배열이 구성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 개가 존재하죠. 하나를 선택해서 맨 앞에 놓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 애들은 또 하나 선택하게 되겠고 그럼 전체 경우수가 나오죠. 그게 n 팩토리얼 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k번을 비교하면은 이 한 번 비교할 때마다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k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거지. 두 번 비교하면 이제 이 k개의 서로 다른 입력을 k번 비교하면 비교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k번 비교를 했을 때 이만큼 서로 다른 걸 구분할 수 있으니까 요 2k가 뭐보다 커야 되냐면 n 팩토리얼보다는 커야 돼요. 커야지 모든 경우를 구분해내서 각각마다 다르게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k는 이제 n 팩토리얼보다 커야 되는데 n 팩토리얼을 가지고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략 짐작 분석하기 위해서 n의 n승보다는 얘가 크죠. 근데 2k가 n의 n승보다 크면은 n 팩토리얼보다도 더 커져. 그러면 요걸 갖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요거까지 분석을 하면 k는 n 로그 n보다는 커야지만 n 팩토리얼 개를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기반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좋게 만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적게 비교를 하면은 어떤 애와 어떤 애를 구분을 못하게 되겠고 얘와 얘를 구분 못하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비교 기반이 아닌 정렬 알고리즘엔 뭐가 있냐? 뭐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는 건 버킷 정렬입니다. 버킷 정렬. 그래서 버킷 정렬은 입력 데이터가 알려진 범위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의 버킷을 준비합니다. 보통 범위를 n등분해서 준비를 해요. 버킷을.
그리고 나서 그 입력 데이터를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얘는 어느 버킷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버킷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이게 n등분화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한 버킷에 몇 개? 한 개만 들어가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정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을 하나씩 모아서 다시 펼쳐 놓으면은 정렬이 된 거죠. 가장 작은 버킷부터 순서대로 가면서 하나씩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버킷에 넣는 비용이 5n, 버킷 내에서 정렬하는 거 뭐 끼케야 2개가 들어간다 치면은 거기서는 5원, 그 다음에 버킷의 최종 출력은 5n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n에 정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이렇게 쓸 수 없고 입력 데이터가 알려진 범위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하나 살펴보면은 n개의 순 증가하는 정수로 구성된 배열 A가 주어집니다. 순 증가하는 정수로 구성되는 배열 A. 그리고 양의 정수 D가 주어지고요. 근데 AI는 0에서 200.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제한적이죠. 나타난 수는 되게 작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AI, AJ, AK 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보통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빈도수 배열을 만든 거죠. 근데 이 빈도수 배열을 만든 것도 결국은 데이터들을 정렬한 거죠. 우리가 얘를 받아서 n개의 수를 증가된 수를 순 증가하는 정수로 구성된 배열은 원래도 정렬이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을 버켓 정렬을 응용해 가지고 버켓을 201개를 마련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추루로 서팅해 놓고 만나면은 다 D 차이가 나는 애를 그거의 쌍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란 거냐면 그냥 전수조사하고 있는 거죠. 얘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 증가는 정수로 된 수가 모두 다른 애들이고 다 증가하는 형태로 들어오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서 AI와 플러스 D에서 AJ 있는 애들 찾는 거예요. 쭉 가면서 찾는 거고 찾으면 나오고 못 찾으면 이제 AI는 쓸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 찾았어요. 찾으면은 또 이제 찾은 J와 플러스 D인 K가 있으면 이제 그 세 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이제 되게 중복해서 이중 포르프로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들을 그냥 한 번 해가지고 요 빈도수 배열인데 이 빈도수 배열도 아니고 얘는 있다 없다만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만 쭉 훑어보면서 그 플러스 D인 위치가 true인지만 살펴보면은 이 카운트하는 게 되게 심플해지죠. 이렇게 포르프로 앞으로 가면서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i만 찾으면 i 플러스 d 값이 true인지, 그 다음에 i 플러스 d 값이 true이면 그 i 플러스 i 플러스 2 곱하기 d가 또 true인지 보면 세상에 있다 없다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렬을 할 때 데이터, 물론 정렬된 데이터지만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버켓 정렬을 응용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무조건적으로 일반적인 정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버켓 정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